문틈 사이의 시선, 사라진 법대생과 두 얼굴의 진실. 6월의 무더위가 시작되던 캠퍼스타운,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던 27세 법학도 로렌은 밀실과도 같은 자신의 방에서 흔적 없이 사라졌습니다. 외부 침입의 흔적도 도난당한 물건도 없는 기이한 실종. 그러나 그녀가 사라진 지 닷새째 되던 날, 사건의 진실은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가장 평범하고도 더러운 곳에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카메라 앞에서 눈물을 흘리던 한 남자의 가면이 서서히 벗겨지기 시작합니다. 사건 분석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만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나은 컨텐츠를 만드는데 가장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사건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2011년 6월, 미국 조지아주 메이컨시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뜨거운 여름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머서대학교 캠퍼스 주변은 학기 말의 분주함과 방학의 나른함이 공존하고 있었지만 법대 졸업생들에게 이 시기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관문이 기다리고 있는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바로 변호사 자격시험이 코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이곳에는 27세의 로렌 기딩스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메릴랜드주 출신으로 머서대학교 로스쿨을 갓 졸업한 재원이었습니다. 밝은 금발에 항상 활기찬 미소를 띠고 다녔던 로렌은 교나 소프트볼 팀에서 활동할 정도로 운동신경이 뛰어났고 주변 사람들에게는 늘 에너지를 불어넣어주는 인기 많은 학생이었습니다. 그녀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다가오는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여 법조인으로서의 꿈을 펼치는 것이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 휴식을 취하는 대신 그녀는 학교 바로 건너편에 위치한 바리스터 볼 아파트에 남아 시험 공부에 매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아파트는 법대생들이 주로 거주하는 곳으로 조용하고 안전하기로 정평이 나 있었습니다. 로렌은 가족들에게 시험 준비를 위해 당분간 연락이 뜸할 수 있다고 미리 언지를 주었습니다. 인생을 건 시험 앞에서 외부와의 소통을 최소화하고 집중하려는 그녀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가족과 친구들은 그녀의 결정을 존중했고 며칠간 연락이 되지 않더라도 그녀가 도서관이나 방 안에서 책과 씨름하고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사건의 전조는 미미하게 시작되었습니다. 로렌의 여동생 케이틀린은 6월 24일 금요일 언니와 문자를 주고받은 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친구들 역시 6월 25일 토요일 저녁 함께 외출했다가 돌아온 이후로 그녀를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일요일이 지나고 월요일이 되었지만 로렌에게서는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평소 아무리 바빠도 며칠씩 연락을 완전히 끊는 성격은 아니었기에 가족들의 불안감은 서서히 증폭되었습니다. 6월 30일 목요일 연락두절 5일째가 되던 날이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한 로렌의 가족들은 인근에 사는 로렌의 친구에게 부탁하여 아파트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친구는 로렌이 비상시를 대비해 맡겨둔 열쇠를 가지고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초인종을 여러 번 눌러도 인기척이 없자 친구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방 안의 풍경은 기이할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마치 로렌이 방금 전까지 공부하다가 잠시 자리를 비운 듯 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두꺼운 법학 서적들이 펼쳐져 있었고 그녀의 핸드백도 얌전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옷장이나 서랍이 뒤지어진 흔적도 없었고 몸싸움의 흔적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장 이상한 점은 그녀의 필수품들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갑, 현금, 신분증, 그리고 현대인에게 신체 일부나 다름없는 휴대전화와 노트북까지 모두 방 안에 고스란히 있었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에는 그녀의 승용차가 주차된 채 며칠째 움직이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모든 정황이 가리키는 사실은 하나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의지로 이 집을 떠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친구들은 즉시 경찰에 실종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메이큰 경찰 역시 처음에는 단순 실종이나 잠시 외출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었습니다. 그러나 현장 감식이 진행될수록 상황은 심각해졌습니다. 외부 침입 흔적은 전무했습니다. 창문은 잠겨 있었고 현관문에 강제 개방 흔적도 없었습니다. 수사관들은 집안 구석구석을 살피던 중 욕실에서 미세하지만 불길한 징후를 포착했습니다. 육안으로는 깨끗하게 청소된 듯 보였으나 루미놀 시약을 뿌리자 욕실 바닥 곳곳에서 현광빛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이는 누군가가 생물학적 흔적을 지우기 위해 꼼꼼하게 청소를 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단순 실종 사건이 강력 사건으로 전환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경찰은 로렌이 집안에서 신변의 위협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수사력을 집중했습니다. 그 시각 아파트 주변에는 로렌의 실종 소식을 듣고 걱정하는 친구들과 이웃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경찰의 수색 작업을 지켜보며 로렌이 무사하기만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들 중에는 로렌은 옆집에 사는 남학생 스티븐 맥데니얼도 있었습니다. 경찰이 아파트 내부를 조사하는 동안 현장 주변을 탐색하던 한 베테랑 형사는 코끝을 찌르는 악취를 감지했습니다. 무더운 6월의 날씨 탓에 쓰레기 냄새가 날 수는 있었지만 이 냄새는 일반적인 부패와는 다른 종류의 것이었습니다. 형사는 냄새의 근원을 따라 아파트 건물 앞 보도에 놓인 대형 쓰레기통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끔찍한 진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쓰레기 봉투들 사이에서 발견된 것은 차마 형용하기 힘든 상태로 훼손된 피해자의 신체 일부였습니다. 이는 실종된 로렌 기딩스의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범인은 피해자의 흔적을 없애기 위해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하는 잔혹하고 비인도적인 방식을 택했던 것입니다. 발견 시점은 그야말로 천우신조였습니다. 쓰레기 수거 차량이 도착하기 불과 몇 분 전이었습니다. 심지어 경찰차가 우연히 쓰레기통 앞을 가로막고 주차해둔 덕분에 환경미화원들이 쓰레기를 수거하지 못하고 지나친 상태였습니다. 만약 경찰차가 그곳에 없었거나 수색이 조금만 늦어졌다면 로렌은 영원히 실종자로 남아 사건은 미궁 속으로 빠졌을지도 모릅니다. 이 충격적인 발견은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공황 상태로 몰아넣었습니다. 오직 악마만이 할 수 있는 짓이다. 현장을 목격한 한 주민은 몸을 떨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신원이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기에 경찰은 이 사실을 대외비로 하고 수사를 급물살에 태웠습니다. 이제 이 아파트 단지는 단순한 실종 현장이 아닌 참혹한 범죄 현장이 되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아파트 주민들을 대상으로 탐문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바리스터 홀 아파트는 2층 구조로 총 18세대가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이 로스쿨 학생이었기에 서로 안면이 있었고 외부인의 출입이 눈에 잘 띄는 구조였습니다. 주민들은 입을 모아 로렌이 누구에게 원한을 살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증언했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친절했고 주변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모범적인 학생이었습니다. 수사관들은 알리바이가 불확실하거나 거동이 수상한 인물을 찾기 위해 주민 한 명 한 명을 면밀히 관찰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사망에 포착된 인물이 바로 옆집에 사는 25세 청년 스티븐 맥데니얼이었습니다. 스티븐은 로렌과 같은 머서대학교 로스쿨 동기였습니다. 덥수룩한 머리에 멍한 표정, 다소 어눌한 말투를 가진 그는 겉보기에는 그저 공부에 지친 평범한 고시생처럼 보였습니다. 친구들의 증언에 따르면 스티븐은 로스쿨 1학년 때부터 로렌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로렌에게 데이트 신청을 했다가 거절당한 적이 있었지만 그 후에도 겉으로는 별다른 문제 없이 친구이자 이웃으로 지내왔습니다. 사건 당일 현장에 모여있던 사람들 틈에서 스티븐은 묘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그는 땀을 뻘뻘 흘리며 500ml 물병을 끊임없이 들이켰고 경찰과 기자들 주위를 서성거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로렌을 얼마나 걱정하는지, 그녀가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는지를 주변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로렌은 정말 착한 친구였어요. 누가 그녀를 해치려 했는지 상상도 안 갑니다. 그는 자발적으로 현장에 나온 지역방송국 기자와 인터뷰까지 자청했습니다. 이 인터뷰는 훗날 범죄심리학자들과 대중들에게 가장 소름 끼치는 범인 인터뷰 중 하나로 회자되게 됩니다. 카메라 앞에 선 스티븐은 다소 긴장한 듯 보였지만 논리정연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자신이 로렌의 바로 옆집에 살며 그녀를 마지막으로 본 것이 언제인지, 평소 아파트의 치안이 얼마나 안전했는지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사건과 무관한 그저 걱정 많은 이웃이자 친구라는 점을 강조하려는 데 보였습니다. 여기 바리스터 홀은 정말 안전한 곳이에요. 아무도 로렌을 해칠 이유가 없어요. 제발 그녀가 무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자는 스티븐의 말을 경청하며 인터뷰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다 기자는 방금 들어온 속보를 스티븐에게 전했습니다.
경찰이 아파트 단지 내 쓰레기통에서 시신 일부를 발견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기자는 이 사실을 전하며 스티븐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방금 경찰이 시신을 발견했다고 하는데요. 혹시 들으셨나요? 그 순간 스티븐의 표정이 급격하게 변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슬픔에 잠긴 친구를 연기하던 그의 얼굴에서 가면이 떨어져 나가는 듯한 찰나였습니다. 동공이 흔들리고 입이 벌어지며 호흡이 가빠졌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아니 믿고 싶지 않다는 듯 되물었습니다. 시신이요? 네, 경찰이 시신을 찾았다고 합니다. 어디서요? 바로 저 앞 쓰레기통에서요. 스티븐은 순간적으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공포와 당혹감으로 가득 찼고 시선은 허공을 배회했습니다. 그는 마치 세상이 무너진 사람처럼 비틀거렸습니다. 저 좀 앉아야 할 것 같아요. 그는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주저앉았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친구의 비보를 듣고 충격을 받은 모습이었지만 수사관들의 눈에는 다르게 비쳤습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친구를 잃은 슬픔이라기보다는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자신의 계획이 쓰레기 수거차보다 먼저 도착한 경찰에 의해 발각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범인의 절망적인 공포에 더 가까워 보였습니다. 이 인터뷰 장면은 경찰에게 결정적인 심증을 제공했습니다. 일반적인 친구라면 시신 발견 소식에 누구의 시신이냐, 정말 로렌이냐 라고 묻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하지만 스티븐은 시신이 발견된 장소에 집착했고 그 장소가 자신이 증거를 은폐했던 바로 그곳이라는 사실에 극도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경찰은 스티븐을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하고 그를 예의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심증만으로는 그를 체포할 수 없었습니다. 확실한 물증이 필요했습니다. 수사팀은 즉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바리스터 홀 전체에 대한 정밀 감식을 진행했습니다. 공용 세탁실을 조사하던 경찰은 그곳에서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누군가 급하게 사용하고 숨겨둔 듯한 쇠톱이 발견되었고 그 톱날에는 미처 지워지지 않은 생물학적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DNA 분석 결과 그것은 실종된 로렌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날 밤 늦게 경찰은 스티븐의 아파트를 급습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간 형사들은 스티븐의 방 안에서 기묘한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방은 비교적 정돈되어 있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위화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책상 위, 쓰레기통, 컴퓨터 등 곳곳에서 스티븐이 숨기려 했던 그러나 미처 숨기지 못한 악마의 퍼즐 조각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그의 아파트에서 발견된 열쇠 하나는 수사관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마스터키였습니다. 이 아파트 단지의 모든 문을 열 수 있는 만능 열쇠가 왜 평범한 세입자인 스티븐의 방에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깊숙한 곳에는 로렌을 향한 그의 집착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보여주는 끔찍한 디지털 흔적들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로렌은 단순히 운이 나빠서 범죄의 대상이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아주 오랫동안 벽 하나를 사이에 둔 누군가의 시선 속에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스티븐 맥데니얼이 경찰서 조사실로 연행된 직후 수사관들이 마주한 것은 일반적인 용의자의 모습과는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보통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불안에 떨며 변호사를 찾거나 혹은 격렬하게 저항하는 것이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그러나 스티븐은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는 의자에 앉아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선은 허공의 한 점에 고정되어 있었고 눈조차 거의 깜박이지 않았습니다. 수사관이 질문을 던져도 그는 아주 느린 속도로 단답형 대답을 하거나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그의 신체 언어는 방어적이라기보다는 외부 자극을 완전히 차단한 로봇이나 조각상에 가까웠습니다. 이러한 기이한 침묵은 그가 겪고 있는 심리적 상태가 극도의 공포인지 아니면 자신의 감정을 철저히 통제하려는 계산된 행동인지 구분하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면과 달리 증거들은 너무나도 시끄럽게 진실을 외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그의 아파트에서 압수한 컴퓨터와 카메라 등을 정밀 포렌식 분석했고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것입니다.
스티븐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는 그가 로렌에게 단순한 호감을 넘어선 병적인 집착을 가지고 있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폴더 깊숙한 곳에서는 수백 장의 사진과 동영상 파일이 발견되었습니다. 그중 상당수는 로렌의 일상을 몰래 촬영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늦은 밤 긴 막대기 끝에 소형 카메라를 매달아 로렌의 2층 방 창문에 들이밀고 내부를 촬영했습니다. 로렌이 집안에서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거나 옷을 갈아입는 지극히 사적인 순간들이 그녀도 모르는 사이에 옆집 남자의 모니터 속에 저장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로렌이 생전에 느꼈던 누군가 지켜보는 것 같다는 불길한 예감은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안전한 안식처는 이미 오래전부터 스티븐의 시선 아래 놓여있는 무대와 다름없었습니다. 더욱 소름 끼치는 것은 그의 인터넷 검색 기록이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기 전 그는 검색창에 다음과 같은 단어들을 입력했습니다. 몰로토브 칵테일 만드는 법, 집 문을 따는 법, 기절시키는 법, DNA를 파괴하는 방법.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검색어는 로렌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잠금장치 모델명과 그것을 해제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우발적인 범행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치밀하게 준비되고 계획된 범죄임을 시사하는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경찰이 스티븐의 방에서 발견한 마스터키의 출처도 밝혀졌습니다. 스티븐은 이 아파트 단지의 유지 보수를 담당하는 관리실에 몰래 접근하여 마스터키를 훔쳐냈습니다. 이 열쇠 하나만 있으면 그는 아파트 단지 내의 모든 집에 제약 없이 드나들 수 있었습니다. 수사 결과 스티븐은 로렌이 집을 비운 사이 종종 그녀의 방에 몰래 침입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는 로렌의 물건을 만지거나 위치를 조금씩 바꾸어 놓았고 심지어 그녀의 노트북을 훔쳐보기도 했습니다. 로렌이 친구들에게 물건이 자꾸 사라지거나 위치가 바뀐다, 누군가 내 방에 들어온 것 같다고 호소했던 것은 바로 스티븐의 이러한 침입 때문이었습니다. 가장 안전해야 할 집이 스티븐에게는 언제든 드나들 수 있는 놀이터였던 셈입니다. 또한 그의 컴퓨터에서는 아동과 관련된 불법적인 성착취물 영상들도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그가 타인의 성적 자율권이라 인격에 대해 얼마나 왜곡된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또 다른 단면이었습니다. 살인 혐의 외에도 그는 아동 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추가 기소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수집된 증거와 이후 진행된 스티븐의 자백을 토대로 재구성한 그날 밤의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6월 26일 새벽 4시 30분경 세상이 가장 깊은 잠에 빠져들 시간, 스티븐은 검은색 옷과 장갑을 착용하고 마스터키를 손에 쥐었습니다. 그는 소리 없이 복도를 지나 로렌의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익숙하게 열쇠를 꼽고 돌리자 문은 아무런 저항 없이 열렸습니다. 그는 어둠 속에서 잠든 로렌을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왜곡된 욕망과 집착이 정점에 달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움직이는 과정에서 작은 소음이 발생했고 예민했던 로렌이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어둠 속에서 자신의 침대 곁에 서 있는 검은 형체를 발견한 로렌의 공포는 상상조차 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스티븐? 너야? 그녀가 비명을 지르거나 도망치려 하자 스티븐은 즉시 그녀를 제압했습니다. 두 사람은 좁은 방 안에서 격렬하게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로렌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그녀는 운동으로 다져진 건강한 신체를 가지고 있었지만 기습적인 공격과 남성의 완력을 당해내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몸싸움 도중 두 사람은 바닥으로 넘어졌고 스티븐은 로렌의 위로 올라타 그녀의 목 부위를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로렌은 숨을 쉬기 위해 발버둥 쳤지만 스티븐은 그녀가 움직임을 멈출 때까지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법조인의 꿈을 꾸던 27살의 젊은 여성은 가장 믿었던 이웃에 의해 생명을 잃게 되었습니다. 로렌이 사망한 후 스티븐의 행동은 더욱 냉혹하고 기계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당황하지 않고 시신을 욕실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그는 증거를 없애기 위해 시신을 훼손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시신을 욕조에 두고 쇠톱을 이용해 신체를 손상시켰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신원을 감추고 운반을 용이하게 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작업을 마친 그는 훼손된 시신을 여러 개의 비닐봉지에 나누어 담았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단지 내 쓰레기통에 나누어 버렸습니다.
그는 평소 쓰레기 수거차의 일정을 알고 있었고 몇 시간 뒤면 차가 와서 모든 증거를 매립지로 가져가 영원히 사라지게 할 것이라 계산했습니다. 범행 후 그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범행 도구들을 정리했습니다. 쇠톱 포장지와 피 묻은 로렌의 속옷 등을 자신의 방에 보관하는 대담함 혹은 어리석음을 보였습니다. 아마도 그는 경찰이 자신의 방을 그렇게 빨리 그리고 철저하게 수색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로렌의 친구들이 그렇게 빨리 실종 신고를 하고 경찰이 그렇게 신속하게 쓰레기통을 수색할 줄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의 완벽해 보였던 범죄 계획은 타인의 관심과 우연이라는 변수 앞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스티븐 맥데니얼은 처음에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로렌을 죽이지 않았으며 증거들이 조작되었다고 주장하거나 묵비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러나 DNA 증거, CCTV 영상, 디지털 포렌식 결과, 그리고 현장에서 발견된 흉기 등 과학적 증거들은 그가 범인임을 명백하게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검찰은 그를 살인 혐의로 기소하며 사형을 구형할 준비를 했습니다. 조지아주는 사형 제도가 존재하는 주였고 범행의 잔혹성과 계획성을 고려할 때 배심원들이 사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자신의 운명을 직감한 스티븐은 결국 변호인단을 통해 검찰과의 형량 거래를 시도했습니다. 사형만은 면하게 해달라는 조건으로 모든 범행을 자백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유가족들은 긴 재판 과정에서 겪게 될 고통을 줄이고 그가 확실하게 사회로부터 격리되는 것을 원했기에 검찰의 결정에 동의했습니다. 2014년 4월 스티븐 맥데니얼은 법정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는 감정 없는 목소리로 그날 밤의 일을 상세히 진술했습니다. 어떻게 침입했는지, 어떻게 공격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시신을 유기했는지에 대한 그의 고백은 법정을 충격과 슬픔으로 몰아넣었습니다. 판사는 스티븐 맥데니얼에게 가석방 가능성이 있는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그가 감옥 밖으로 나올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그는 최소 30년 이상을 복역해야 가석방 심사를 받을 자격이 주어지지만 범죄의 성격상 승인될 확률은 매우 낮기 때문입니다. 로렌 기딩스 살인 사건은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공간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했던 이웃이 얼마나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 비극적인 사례로 남았습니다. 스티븐 맥데니얼은 겉으로는 조용하고 내성적인 법대생이었지만 그 내면에는 타인을 소유하고 통제하려는 뒤틀린 욕망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짝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스토킹을 시작했고 거절당한 뒤에는 그 대상을 파괴하는 것으로 자신의 욕망을 완성하려 했습니다. 로렌의 가족과 친구들은 그녀를 세상에 빛을 가져다주는 사람으로 기억합니다. 그녀는 떠났지만 머서대학교 교정에는 그녀를 추모하는 나무가 심어졌고 그녀의 이름을 딴 장학금이 만들어져 후배 법학도들의 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타인의 진짜 얼굴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문틈 사이로 우리를 지켜보는 시선이 없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로렌 기딩스의 비극은 현대 사회의 익명성과 소통의 단절 속에서 괴물은 어두운 골목길이 아니라 바로 우리 옆집, 얇은 벽 하나를 사이에 둔 그곳에 평범한 얼굴을 하고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서늘한 교훈을 남겼습니다.